제가 금융업도 오래 했고 유튜브도 꽤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가끔 불가능한 걸 저한테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즘처럼 이렇게 다우지수가 이렇게 눌려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데 왜 최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뭐 전문가라면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상식적으로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이제 저점인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시점 이런 거, 요점 고점을 제가 정확히 알면은 제가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선물 옵션 투자해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을까? 그리고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뭐 요런데 아니면은 요런데 매도를 시키고 여기서 매수를 시키고 뭐 요렇게 알려줄 수 있는 초고수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거기 밑에 들어가서 개처럼 노력해서 한번 제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뭐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주 초보자 때는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막 찾아다녀보고 유사 투자 자문업 같은 데 있죠. 이게 전화로 예전에는 상담하고 막 그러던 데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지고 보면은 지도 고점에 처물리고 저점에 매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경제의 큰 흐름, 빅픽처를 항상 보고 있죠. 여기 이게 붉은색이 주식시장의 흐름이고 이 푸른색이 실물 경제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하강하고 불황에 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최정점에 호황에 갔다가 또 하강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이거는 과거 경제학자들이 약 1900년부터 약 한 120년간 주식시장과 경제를 연구를 해봤다 이거죠. 그랬더니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림처럼 주식시장이 살짝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큰 흐름, 이런 빅픽처를 한번 알아보고 예측을 할 때는 주가지수에다가 뭐 5일 이동평균선 막 이런 거 그려가지고 하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앞으로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가지고 요 푸른색의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게 그래도 지난 120년의 결과 가장 유사하게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더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정석대로 이렇게 경제지표를 보면서 실물 경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주식시장의 등락, 오르고 떨어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맞출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IT 버블,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코로나 아니면 2016년 중국발 부채버블 같이 이렇게 좀 큰 이런 흐름만 잘 피하고 나머지 구간은 뭐합니까? 저점 매수하거나 아니면 존버하거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매일매일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지금은 아직 경기가 완전히 뭐 정점을 찍은 것도 아니고 폭락하고 꺾여 내려가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시장의 조정에서는 이제 존버하거나 저점 매수를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세부적인 경제지표와 정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경제 둔화 징후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 폭락할 수 있죠. 우리도 곧바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투자를 안 하겠다 하면 몰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여러분이 하면 힘들죠. 생업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일매일 대신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세부적인 경제 지표 및 이 글로벌 주요 정책 뉴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우선 실물 경제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이 뭡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애들이 어디가 있죠? 네, FOMC, 우리나라 말로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여기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죠. 근데 지난 1월에 FOMC가 열렸고 이제 3월에 열리게 되는데 1월에 FOMC에서 연준 형들이 무슨 소리를 했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회의록 전체 내용은 요번에 2월 달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1월 FOMC 회의에서 자세하게 연준 형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서로 짓거렸는지 이런 전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가 못 참죠.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중에 중간중간 제 의견은 의견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1월 달에 공개가 된 거긴 한데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혼동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먼저 한번 다시 짚고 가죠.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적 긴축이라는 거 뭐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미연준이 보유한 자산이에요. 근데 미연준은 달러를 지들이 찍어낼 수 있죠.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는 자산으로 안 봅니다. 뭐 대부분 뭐 유가증권이라든가 미국채, 뭐 금, 뭐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보는데 대부분 미국채죠. 미연준이 국채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 요건데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미연준의 보유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중간중간 좀 줄어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죠.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가 있죠. 만기가 되면은 현금을 받아요. 원금과 이자를 받고 국채는 싹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미연준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계속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만기가 도래하면서 싹 없어져가지고 소멸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 일단 만기가 되면 지금까지 계속 재투자를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채를 더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이 보유한 이 보유자산 항목이 이게 중간중간 한 번씩 눌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미연준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 이거고요. 자, 여기 푸른색 선이 미국의 정부 부채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미연준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입니다. 여기 양쪽이 같은 수치가 아니고 좌우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미연준이 보유한 미국 정부 국채는 이렇게 많고요. 정부 부채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 영어로 굉장히 어렵게 빼곡하게 써있는 미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2017년 보시면 이렇게 보유자산이 줄어들죠.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국채를 막 내다 판 것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기가 된 미국채 있죠. 이걸 갖다가 재투자를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앞으로도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미연준이 계속 미국채를 재투자 안 해주면은 이거는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투자를 안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경기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요게 다 빠져나간다. 그 소리는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데 양적 긴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달러가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미연준으로 들어가서 흡수되는 거죠. 금리 인상만큼이나 강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는데,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죠? 어떤 뭐 전문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채널에서 양적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잔뜩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나온 요 핵심 내용들인데 이걸 보면 조금 마음이 안정되실 텐데 뭐 이걸 전부 읽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 미연준은 기본적으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실행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요걸 너무 빠르게 재투자도 안 하고 확 내려꽂으면은 당연히 경제가 망가지겠죠. 경제가 망가지면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느리게 한다거나 해야 될 때 안 하면은 물가를 잡기 어려워져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미연준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야 양적 긴축을 하겠다. 여기서 딱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전문가들이 무슨 당장 양적 긴축 먼저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해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엄청나게 빨리 흡수해가지고 뭐 주식시장 폭락시킬 거다. 뭐 경제 망가뜨릴 거다. 요런 얘기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식도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준이 보유한 미국채 중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실행할 거고 또 경제와 금융시장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폭락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 나가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 한마디로 급진적으로 뭐 해가지고 시장을 훼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사실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좀 자기 의견과 지금 이현준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우리가 혼동스럽죠. 사실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 그렇다면 또 FOMC 회의의 전문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FOMC 회의 전문 내용을 볼 건데 영어로 쫙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회의 참가자들 다수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솔직히 위원들 아니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죠. 경제활동하고 고용 좋아진다,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이 이유에 대해서 FOMC 위원들은 뭐라고 서로 얘기했냐.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발생해서 그런다 이거죠. 공급은 확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뭐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준 회의 참석 위원들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뭐 구조적인 강세의 요인이다 이거보다는 수급 불균형과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소될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리고 2022년 1분기까지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가계부채 대비 자산이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실하고, 그리고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견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연준 다수 위원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조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1분기는 좀 오미크론 영향으로 안 좋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점점 개선돼서 전체적인 영향으로 보면 견조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공급 병목과 인력 부족, 뭐 오미크론의 변종의 확산이 되고 있어서 강력한 수요에 대응해서 더 빠르게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혀서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특히 그 중에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의 항공, 트럭, 창고 등 이게 운송 분야죠. 얘네에서 노동력 손실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여기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코로나만 잘 해결되면 점차 공급 병목도 해소될 거다 이렇게 다수가 전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 있죠. 가계 부분. 여기에서도 최근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미국의 레저라든가 여행, 외식 부분의 이런 서비스업들이 뭐 밖을 나갈 수 없고 사람들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수요들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가계 수요도 좀 빠르게 증가할 거다. 이게 희망적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뭐 세부 의견은 틀리죠.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은 오미크론 파동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업계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놈은 또 오미크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노동 부족하고 공급 제약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당연히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을 해 주신 거고, 자, 다음으로 기업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다들 전망하냐. 현재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최대의 고용과 물가 상승을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기록적인 노동자 부족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공석이 많고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의 임금 상승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생각하는 실물 경제 여기를 봤을 때 현재 최대 고용 상황이 달성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첫 번째 최대 고용은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최대 고용과 물가를 본다고 했는데 물가 안정 측면을 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의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좀 더 크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동의하고요.
자,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와 경제재개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다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리면은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격을 올리는 건 당연한데 그거와 큰 상관이 없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 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러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또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비가 굉장히 인상이 크다고 해요. 대부분 다 월세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 친구들이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벌써 가격이 인상됐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산출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원가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올리고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계약 관행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심하다, 이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다수 참가자들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의 측면을 볼 때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는 상황, 그러니까 장기 평균 2%를 지금 이미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이 그동안 미국채를 매달 매입하던 것, 이것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죠. 이거를 3월에는 완전히 더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종료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한 2015년부터 미연준의 보유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평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은 뭐 이때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달 매입하던 걸 매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 이게 평평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재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평평해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 과격하게는 안 내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내리겠다, 이거죠. 연준이 형 다수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는 지난 2015년 이후보다는 더 빨라야 한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15년에 일단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또 한 번 올렸고, 2017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렸습니다. 2018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렸죠. 이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2015년부터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쫙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4번 이상 올릴 수도 있고 5번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과거보다는 당연히 빠르다, 이렇게 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설명드렸지만 양적 긴축이죠.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도 다수 위원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있으면은 이거를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양적 긴축, 대차대표 축소를 가져가자. 그럼 이게 이렇게 급하게는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겠죠.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일부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유튜브 보면은 국채를 엄청나게 내다 팔아가지고 막 할 거다 얘기하는데 FOMC 회의록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그거는 연준 의장들의 생각과 약간 틀리다. 요거 팩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고요. 뭐 그래야지 제대로 사실에 기반해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기준금리는 좀 더 빠르게 올릴 거지만, 그러니까 빠른 긴축에 따라서 경제가 둔화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고려해야 된다,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최대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은 뭐 기준금리를 좀 빨리 올려도 과거 역사적으로 문제가 안 됐으니까 소통을 자주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선 전체적인 FOMC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뭐 결론은 이미 지난 1월 FOMC에 나왔고, 이제 미공개된 부분, 각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문을 살펴봤는데, 세부적인 전체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비둘기적이지도 않은,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좀 너무 과격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이것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일단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뭐 이 정도 수준은 뭐 시장에서 전부 예상을 하는 거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하고 공포스럽게 만든 것처럼 뭐 미 연준 위원들이 실물 경기가 죽던 말던 인플레이션만 잡아야 된다 하면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거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거는 전혀 아니다, 요게 확실해진 거죠. 경제 채널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개인의 의견과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도 많아지고 워낙 뭐 매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의견을 마치 무슨 미연준의 의견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의견을 마치 미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혼동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다가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냥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을 그냥 정확하게 일단은 얘기해주고 자기 의견은 요렇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마치 연준이 그렇게 의견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 혼돈만 가중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무슨 채널도 많고 매체들이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직접 가려드려야 되는 판국에 놓여 있어요. 뭐 옛날처럼 뭐 기자정신 이래가지고 나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게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 주신 분들께 감사의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간간히 후원 주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의미를 전해드리고 후원 주신 분들은 꼭 메일 주십시오.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